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뉴미디어의 등장과 정보사회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정보사회. 정보사회가 뭡니까? 정보사회, 정보사회라고 하는 것은 정보 또는 정보와 관련된 산업이라든가 그런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하여튼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러한 정보와 관련된 기술, 산업, 정보 자체 이런 것들이 어떤 그 가치를 생산하는 우리 사회의 가치를 생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보를 만들어내고 또 정보를 가공하고 정보를 처리하고 유통시키는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이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이끌어가는 아주 중추적인 그런 힘이 되는 사회를 정보사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정보사회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것은 아니겠죠. 이 정보사회가 오기 전까지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왔던 그런 대중사회, 대중매체가 또 지배해왔던 대중사회. 대중사회라고 하는 것은 대중매체가 기반으로 되어서 어떤 그런 그 대중사회의 중심이 되는 뭐 그런 사회를 이끌어왔죠. 그런 대중문화 사회에서 이제 정보 사회로 우리는 전환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대중사회라고 하는 것은 그 대중사회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19세기 뭐 중반 이후로 신문이라든가 잡지라는 것들이 그런 대중 매체의 기반을 이루어 왔었죠. 그러다가 1900년대가 되면서부터 이제 영화, 라디오, 그리고 텔레비전 이렇게 진행해 오다가 이제 1990년대 후반 뭐 2000년대가 넘어서부터 오늘날까지 이 대중매체가 전부 다 디지털 뉴미디어로 진화를 하게 되면서 이제 그 디지털로 전환된 디지털 뉴미디어가 이런 정보사회를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디지털 뉴미디어는 이제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 아주 중요한 우리의 그 어떤 그 일상적 체험을 리드해주고 안내해주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매체로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뉴미디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뉴미디어라는 것은 정보 사회를 이끌어 나오는 대중 매체로서 역할을 하고 현재 우리의 일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보 사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대중 매체가 뉴미디어로 진화가 되면서부터 정보 사회가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정보 사회라고 하는 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미국의 그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이 정보 사회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특히 그 1962년에 미국의 경제학자 프리츠 마흘로프라고 하시는 분이 어떤 그 한 보고서에서 미국 사회가 이 정보 사회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프리츠 마흘로프가 처음으로 1962년에 정보사회라는 그런 개념을 말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1990년대로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인터넷이라든가 그런 그 휴대전화라든가 이런 뉴미어들이 급속하게 발달을 하게 되면서 이제 진짜로 명실상부한 그 정보화 사회가 도래가 됐고, 실제로 정보화 사회라는 용어가 급속도로 본격적으로 널리 퍼지게 되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됐죠. 이런 정보화 사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거에 아주 고대에는 수렵사회부터 시작을 했겠죠. 수렵사회 시작했다가 그 수렵사회에 이렇게 떠돌면서 수렵체제 생활을 하던 이런 사람들이 정착을 하면서 농경사회를 이루게 됩니다. 농경사회를 이루다가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사회를 이루게 되죠. 그러다가 이 산업사회가 어느 정도 이제 공업화가 어떤 일정 수준에 도달하고 그 공업화가 완료된 사회에서부터 이런 지식경제가 어떤 그 지식과 정보사회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정보사회의 그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렵사회, 농경사회, 산업사회 이후에 어느 정도 공업화가 이루어진 그리고 그 완료된 그런 시점에서 새로운 그런 사회가 나오는데, 이것이 마치 산업혁명처럼 정보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되면서부터 이러한 그 어떤 고도의 지식과 기술 그리고
고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어떤 그 사회의 주류를 이루는 그런 특정한 사회를 모습을 띠게 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는데 그 유사한 말로 이제 멀티미디어 사회라든가 또는 뭐 디지털 사회라든가 아니면 정보 네트워크 사회라든가 뭐 글로벌 네트워크 사회 뭐 이러한 이 정보 사회를 지칭하는 유사한 말들이 어떤 그 1990년대 이후에 신조어로서 정보 사회를 나타내는 말로서 계속해서 용어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정보 사회가 뭐 좋은 점만 가지고 하느냐 그런 건 아니겠죠. 산업화 시대에는 없었던 그런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도 같이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기성세대라든가 교육 수준이라든가 경제적으로 뭐 여유가 없는 이런 계층들, 그러니까 정보와 시설이 부족한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젊은 사람들, 또 컴퓨터를 잘 다루는 사람들, 뭐 부유한 사람들, 교육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의 어떤 격차를 가져오는 정보 접근 기회의 격차를 가져오는 사회적인 문제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는 이런 그 빠르게 컴퓨터가 보급이 되면서부터 이런 SNS가 보급되고 이러면서부터 다른 사람의 정보를 빼내고 또는 뭐 국가기관조차도 시민을 감시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이런 사생활 침해 문제 같은 것들도 같이 생기게 되는가 하면은 뭐 사이버상에서 뭐 해킹이라든가 컴퓨터에서 바이러스가 유포된다든가 뭐 익명성을 이용한 언어 폭력이라든가 하여튼 뭐 인터넷 중독 문제라든가 하여튼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이버 공간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공공적인 규범 문제 같은 것들도 하나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정보사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조금 전에 이 산업혁명이니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얘기했습니다만, 특히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정보사회와 굉장히 많은 그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현재 지금 여러분들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은 1차, 2차, 3차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통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18세기 1700년대에 이 전기관을 발견하면서부터 그런 기계에 의해서 생산이 급증하는 그런 시대. 그 18세기 그때를 제1기 제1차 산업혁명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다가 이제 그 기계들이 어떤 전기와의 결합에 의해서 대량 생산 체계가 더 증폭이 됩니다. 그래서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어떤 그 초반까지 생산 기계에 의한 생산 조립 라인이 어떤 전기와의 결합에 의해서 대폭적인 그런 그 생산 능력이 늘어나는 시기를 우리는 2차 산업혁명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3차 산업혁명 시기가 옵니다. 그것은 20세기 후반 1900년대 후반 되면서부터 이제 컴퓨터가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고 또 거기다 인터넷이 보급이 되면서부터 폭발적인 어떤 그 지식 정보 혁명이라는 지금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지식 정보 시대가 되는데, 그거를 3차 산업혁명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다가 이제 어떤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인터넷에 의해서 전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되고 또 인간끼리만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사물의 데이터가 수집되고 축적 활용되는 이런 새로운 산업혁명의 시대가 오는데, 바로 이 사물 인터넷 오브 싱스라고 그러죠.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생산 기기와 생산 제품 간의 어떤 상호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끼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전에까지는 그 정부 한주 산업혁명 시대까지는 어떤 뭐 공장 자동화라고 해봐야 미리 입력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낸 그런 생산 시설들이 인간이 만들어놓은 그런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이렇게 어떤 그 자동 생산을 해놨다고 그러면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면은 이 공장 자동화가 이미 만들어진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냥 루틴하게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생산 제품이라든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작업 방식이 결정이 되고 이런 중앙 집중화 시스템이 아니고 각 기기들이 각 부속품들이 개별 그 공정에 알맞는 것을 스스로 기계 자체가 판단해 가지고 실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필요가 없죠. 기계가 다 알아서 일 처리를 하니까 사물 인터넷이 다 돼버리고 기계가 알아서 해버리니까 인간이 만든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상황에 알아서 기계들이 일을 하니까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30년쯤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은 2030년쯤 되면은
전문가들이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직업에서 한 200만 개가 없어진다고 그럽니다. 현재 있는 직업에 200만 개가 없어지고 이제 그 한 ICT와 관련된 새로운 직업 한 700만 개 정도가 새로 생기게 한다는 뭐 그런 그 분석도 있습니다. 여튼간에 이런 그 정보화 사회, 정보 사회를 만드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새로운 뉴 미디어 기술에 의해서 이런 정보 사회가 탄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970년대, 80년대에 이제 매체 기술이 급격하게 발달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1990년대부터는 그런 그 7, 80년대에 급격하게 발달된 매체 기술을 근간으로 해서 이제 그 90년대에 그걸 근간으로 해서 이제 정보화 사회라고 하는 그런 담론들이 생기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대중사회적 면모가 강하게 지배했던 그 사회에서 그 사회가 진행되고 있는 중간에 정보사회라는 말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매체 기술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런 그 미디어 기술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미 대중사회, 대중매체가 지배하던 그 대중사회적 면모가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런 그 뉴미디어 기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니까 그 상태에서 이런 정보사회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매체 기술의 핵심이라는 것이 바로 세 가지예요. 컴퓨터, 인터넷, 디지털. 이 세 가지로 대별되는 것이죠. 현대사회에 이런 정보사회에 뉴미디어 시대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다시 말씀드려서 컴퓨터와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이라고 대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뉴미디어 기술이 대중사회를 급격하게 정보화 사회로 변모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인터넷과 웹이죠. 그래서 이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전에 미리 공부를 했습니다만 1969년에서 미국의 4개 대학을 연결하는 그런 그 알파넷이 연결이 되죠. 그게 최초에 1969년에 인터넷이 개발이 되면서부터 급격하게 인터넷이 개발이 되고 특히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그 정보를 다 찾아볼 수 있는 웹이 발달하고 특히 그 웹을 윈도우 서핑 그 웹의 그 사이트들을 전부 서핑할 수 있는 기술 웹 브라우저가 나오게 되죠. 웹 브라우저가 발명이 되면서 인터넷은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런 정보화 사회를 앞당긴 뉴미디어 기술은 디지털 기술이죠. 그래서 그 메시지를 만드는 뭐 텍스트라든가 소리라든가 영상이라든가 부호들 이런 것들 우리 부호라고 그러죠. 부호라고 하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정보를 부호로 연결시키면 그게 메시지나 콘텐츠가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있는 정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가 않아요. 뭐 전방 석화 같은 거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콘텐츠가 되려고 하면은 우리가 거기에 어떤 음성을 붙인다든가 어떤 텍스트 글씨를 만들어 준다든가 무용으로 한다든가 영상을 붙인다든가 이런 부호들을 붙여줘야지만이 메시지가 되고 콘텐츠가 되는 건데 이런 그런 부호들 그런 영상이 됐던 텍스트가 됐던 소리가 됐던 이런 모든 부호들을 똑같은 신호로 바꿔 전기적인 신호로 바꾸어서 어떤 그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기술이 바로 그게 디지털 기술이에요. 똑같은 0과 1이라고 하는 신호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신호로 바꿨던 것을 단말기로 가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것을 보려고 할 때 또는 들으려고 할 때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려고 할 때는 원래의 아날로그적인 모습으로 바꿔줄 수 있는 기술을 우리는 디지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체는 뭐냐고 그러면은 이런 그 콘텐츠를 만드는 모든 부호들을 똑같은 부호로 만드는 그런 기술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똑같은 부호로 만드는 그런 것을 그런 기술인 디지털로 만들어진 그런 콘텐츠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플랫폼에서든지 독립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어느 플랫폼에서든지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콘텐츠가 뭐 신문에서만 볼 수 있고 라디오에서만 들을 수 있고 텔레비전에서 볼 수 있고 이게 아니라 어디서든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특히 뭐 여러분 쓸 수 있는 스마트폰 같은 거 텔레비전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처음 볼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아무 플랫폼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변하게 해주는 것이 이 디지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디지털 기술 때문에 이제 전통 미디어들이 뭐 디지털 위성 방송, 디지털 케이블 방송, 디지털 지상파, 뭐 DMB 뭐 이런 뉴미디어들로 이제 변화가 되면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기존 그런 그 미디어와 인터넷이 결합을 하면서 뭐 인터넷 신문이라든가 인터넷 방송, 인터넷 매거진, 인터넷 영화 이런 새로운 서비스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술은 또 더 나아가서 방송과 통신을 융합을 시켜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송이 됐든 통신이 됐든 똑같은 부호를 만드니까 이게 방송과 통신이 구별 없는 거예요.
따라서 방송과 통신 융합된 뭐 IPTV라든가 무슨 뭐 DMB라든가 이런 것들은 방송 통신 융합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새로운 뉴미디어 기술이 되겠죠. 그런 매체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뉴미디어의 가치 사슬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 뉴미디어 가치 사슬과 정보 사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치 사슬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 콘텐츠가 시작이죠. 콘텐츠. 그러니까 콘텐츠가 바로 가치 사슬을 시작하는 이 콘텐츠라고 하는 것은 뉴스라든가 정보라든가 영화, 음악, 게임 뭐 어떤 뭐 개인과 개인 음성, 유시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떤 콘텐츠인데 이것들이 전부 디지털화 되면서부터 이런 그런 이 디지털화되는 콘텐츠들이 이 뉴미디어 플랫폼들 또 네트워크들 이런 것들 이런 뉴미디어의 그런 플랫폼이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하는데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이 단말기죠. 이런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그런 어떠한 콘텐츠가 됐든 그 콘텐츠의 미디어 특성에 맞는 그런 단말기를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인 서비스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콘텐츠에 대한 적당한 어떤 금융 결제 시스템, 콘텐츠가 있으면은 그 콘텐츠를 볼 수 있는 그걸 통시키기 위해서는 그 가치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되는 것이죠. 그런 금융 결제 시스템을 새로운 어떤 그 가치 사슬 단계에 놓고 그 가치 사슬을 금융 결제 시스템에서 결제를 해주게 되면은 이제 뉴미디어의 플랫폼이나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내주고 그것을 소비자들은 사용자들은 단말기라고 하는 마지막 단말기에서 이런 콘텐츠를 받아볼 수 있는 이런 가치 사슬 형태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뉴미디어 플랫폼, 뉴미디어 네트워크, 인터넷 같은 네트워크 이런 것들은 그런 콘텐츠를 받아보는 욕구 충족이 하나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 현대 정보 사회의 욕구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소비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들이 바로 미디어다. 그러니까 미디어는 미디어 가치사슬, 뉴미디어 가치사슬의 중심에 위치해서 전방에 있는 콘텐츠를 끌어다가 돈을 내면 금융결제 시스템에 돈을 내게 되면 그거를 네트워크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플랫폼 네트워크가 그것을 소비자의 단말기를 통해서 보내주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각종 뉴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뉴미디어의 가치 사슬이 서로 에코시스템을 일으키면서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이 뉴미디어 새로운 뉴미디어를 확산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뉴미디어가 널리 사용되기 위해서는 이런 가치 사슬을 구성하는 조금 전에 말했던 이런 가치 사슬의 요소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작동해 주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콘텐츠가 디지털화되고 또 개방된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서 이것을 보내주고 또 그걸 받아볼 수 있는 단말기가 고기능으로 개발이 되고 이렇게 서로 획기적인 뉴미디어 인터넷과 기존 미디어들이 이렇게 융합을 하게 되면서부터 여기에 따라서 각종 파생적으로 뉴미디어들이 탄생을 하는 이런 에코시스템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뉴미디어에 의해서 사회가 급속하게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에코시스템에 의해서 이게 파생된 뉴미디어들이 사회 전반으로 확대가 되면서부터 그전에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추상적인 개념이었던 정보화 사회라고 하는 개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정보 사회에서 그것이 실생활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사회 전반의 일처리 방식이라든가 또 사람들이 일상생활하는 모습 나가서 뭐 놀이를 한다든가 정치를 한다든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수 교육 뭐 스포츠 모든 커뮤니케이션 패턴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맺음 이런 방식들에서 근본적으로 뉴미디어에 의해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그런 사회가 정보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학자들은 이 정보 사회를 어떻게 보느냐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 정보 사회를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정보 사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산업 사회와는 완전히 별다른 사회다. 그러니까 정보 사회는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컴퓨터 혁명, 커뮤니케이션 혁명에 의해서 파생된 정보 사회라고 하는 것이 정치, 경제, 사회 여러 가지 전반적인 문제에서 어떤 혁신적인 그런 가치를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자본주의와 전혀 다른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표적인 분 다니엘 벨이라고 하는 학자예요. 이데올로기의 종원, 이데올로기가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그 뜻의 이데올로기의 증언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래서 이분은 산업 구조에 대한 그런 관찰을 보면서 이건 자본주의 사회,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는 아주 별다른 사회다. 그러니까 컴퓨터 기술과 정보 기술이 어떤 정치 체계, 경제 체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유형들, 그러니까 정치 구조, 경제 구조, 그다음에 문화의 유형, 이런 세 개의 영역에 걸쳐서 기본 골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본주의와 차별화된 이 정보 사회를 움직이는 이 기본적으로 변화시킨 그 기본적인 변화된 작동 원리라고 하는 것은 그분은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어떤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극대화를 지향하는 경제성. 두 번째로는 다수의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이 기본 원리고, 세 번째 기본 원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아 만족과 자기 발전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사회를 움직이는, 사회를 기본적으로 작동시키는 원리라고 하는 것을 바로 다시 말씀드리면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극대화, 그 다음에 다수의 정치적 참여, 그리고 자아 만족과 자기 발전, 이런 것들이 이 산업사회와는 다른 사회와는 다른 이런 정부 사회의 어떤 성장 동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뭐 비슷한 시각을 가진 이 산업사회와는 단절된 사회라고 보는 시각을 가진 학자들이 꽤 많은데, 뭐 알빈 토플러라든가 제임스 말틴이라든가 존 나이스비치라든가 뭐 프레드릭 윌리엄스, 뭐 이런 학자들인데, 이런 분들은 이런 정부 사회를 이 산업 사회와는 다르다. 그래서 뉴미디어 확산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가 왔다. 그래서 산업 사회에서는 표준화되고 대량화되고 동시화되고 권력 집중화되었던 그런 원리들이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부터 분권화되고 탈집중화되고 개인화된 사회 원리가 근본적으로 바뀐 그런 상태가 됐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반대하는 무슨 정부 사회고 뭐고 간에 그게 산업 사회와 어떤 그 정부 사회가 완전히 별다른 별천지가 된 그 사회가 아니다. 이 정보 사회라는 것들조차도 산업 사회가 그냥 연속선상에 있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이 있는데, 이건 두 가지 시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보 사회라는 것도 단지 주력 산업을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바꾸어서 3차 산업 정보 산업으로 바꾸어서 이익을 창출해내는 그런 산업 사회가 맡은 것이, 산업을 일으켜가지고 원래 2차 산업이 잘 안 되고 퇴퇴가 되니까 3차 산업으로 바꿨을 따름이지, 그것이 산업사회의 연속성으로 보여야 되는 것이지 뭐 별천지의 다른 그런 사회는 아니다, 이런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버트 슐러라든가 니콜라스 간햄 같은 분들이 그런 학자들인데, 이분 다분히 어떤 자본의 논리하고 생산 과정에 초점을 둬서 어떤 막스주의적인 공산주의를 만드는 막스주의적인 그런 영향을 받은 그런 측면이 좀 있죠. 그래서 이분들은 이 정부 사회라는 것들도 이 산업 자본가들의 경제적 지배를 영속화시키기 위한 한 전략의 연장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특히 미국의 정부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어떤 패권주의적 대팽창이라든가 군의 군사 산업, 군산업, 뭐 이런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대자본과 기술들이 이러한 미국 정부의 이런 대팽창 정책에 참여한 대가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술의 산업화라든가 정보 산업의 어떤 기초적인 뭐 그런 것들을 혜택으로 또 받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2차 산업의 어떤 대외 경쟁력이 쇠퇴하다 보니까 그거를 새롭게 등장하는 정보 산업의 기술을 가지고 그걸 대체하는 주력 산업을 바꿨을 따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이제 1차 세계대전에 라디오 기술이 상업적으로 보급되고 2차 대전이 끝나니까 컴퓨터가 산업적으로 활용이 되고 미국과 구소련이 우주 경쟁 뭐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항공 우주 기술이 발전되면서, 그러면서 정부 사회의 주축이 그로 돌아갔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그 산업사회의 어떤 그런 그 기본적인 그런 그 원칙이라든가 기본 원리라고 하는 것은 산업사회의 연장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산업사회의 연장으로 보는 또 하나의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이런 정보사회라고 하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자본주의의 모순을 은폐하려고 하는 어떤 이데올리가 등장한 거다. 이건 케빈 로빈스라든가 프랭크 웹스터, 그다음에 제니퍼 슬랙 뭐 이런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낙관적인 정보사회론이라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어떤 모순을 은폐하려고 하는 시도다. 정보사회 역시 산업사회 연장이다. 특히 그 일본에서 등장한 어떤 그 정보사회라는 용어, 또 미국에서 뭐 후기 산업사회, 뭐 이런 용어들이라고 하는 것들조차도 1970년대 그 에너지란이 오면서 이제 불황이 막 오니까 자본주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안적 시나리오로서 이런 정보사회라고 하는 이념을 도입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보사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소모되지 않는 그런 정보라고 하는 자원, 또 물리적인 그런 이동이 없는 그런 사회, 또 공해 없는 사회, 뭐 이런 의미를 만들어내서 현실적인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불만을 은폐를 시켜버리면서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이데올로기가 바로 이런 그 낙관적인 정보 사회를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보 사회로 이행하는 것을 주도하는 이 산업 자본가들이 그런 돈을 벌기 위한 경제적인 그 동기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이 동기로 인해서 뭐 뉴미디어와 상업 광고, 또 미래학자들 낙관론, 그런 청사진,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정보 사회라는 말을 그냥 만들어 온 것이지, 결국 다른 별천지의 그런 그 산업 사회에 완전히 결별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가 하면 일부 학자들은 말이죠. 이런 이론을 주장하는 일부 학자들은 정보 사회를 물질 경제와 정보 경제의 이중 구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물질 경제의 통제에서 나타나는 불만을 정보 경제로 떼온다는 거예요. 정보 경제를 활성화시킴으로 해서 그걸 해소시켜 주는 것이 바로 정보 사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고 그러면 정보 사회라고 하는 것은 산업 사회의 연장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의 요차라고 하는 것은 정보 사회가 자본주의 체제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결코 아니라 자본주의 질서를 결국은 영속시키기는 그런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절충시키는 제3자 입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3자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본주의 논리가 정보의 그 상업화에는 하긴 한다. 그러나 이런 그 결과 나타난 정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자본가만 그렇게 살찌게 해주는 게 아니다. 오히려 자본가들의 그 독점적인 그런 지위를 오히려 약화시키는 어떤 경영혁명이라든가 어떤 기술 관료 체계, 이런 것들을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본가들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들의 어떤 그런 위치를 약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 본질적으로 정보사회에서 정보의 생산과 분배라고 하는 것이 자본가의 경제적 논리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은 결코 자본가 계급의 이익만을 위해서 운영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그 커뮤니케이션의 기술이 이게 발달하게 되면서부터 어떤 어떤 특수 이익자, 어떤 한 계층만 그런 혜택을 보는 어떤 그 독점적인 그런 부분을 방지를 해주면서 어떤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두루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더 발전이 됐다. 그래서 하여튼 뭐 지금 이 두 가지의 어떤 입장, 정보 사회가 별다른 아주 산업 사회나 아주 다른 사회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러나 결코 꼭 그런 것만 아니다. 오히려 산업사회, 자본가들의 입장, 산업사회에 있었던 그런 측면을 완전히 부각할 수 없다.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입장들이 섞여 있지만은 어떤 정보사회라는 것은 어떤 새로운 가능성과
우려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보사회에 대한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막 결과만을 강조한다고 그러면은 정보사회는 전혀 다른 사회가 되고 있죠. 현재 실제로 산업사회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사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본다고 그러면은 정보사회는 산업사회와 전혀 다른 사회가 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을 강조하다 보면은 산업사회의 연장으로 봐야 된다. 산업사회를 이끌어왔던 자본주의자들이 결국은 자기들 욕심을 차리려고 그걸 강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정부사회가 왔다. 따라서 원인을 본다고 그러면 결국 산업사회 연장이고 결과대로 하다 보니까 그와는 별다른 새로운 세상이 나타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입장이 옳다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보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보 사회를 가져온 어떤 동력인 뉴미디어라는 것이 뭐냐? 뉴미디어는 무엇이냐? 이걸 한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진화라는 측면에서 이 뉴미디어를 살펴본다고 그러면은 뭐 뉴미디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뉴 미디어니까 새로운 미디어다 이런 뜻이죠. 그러나 이게 기존의 것과 완전히 다른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미디어는 아니죠. 기존의 미디어들을 개량을 하면서 진화를 시키면서 어떤 그 기술적으로 응용하고 활용을 변화시키면서부터 새로운 미디어 통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에 있었던 기존의 올드 미디어로부터 완전 결별되면서 어디서 뚝 떨어지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개발되고 있는 뉴미디어라고 하는 것들도 이전의 미디어들과 전혀 새로운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다. 따라서 그 말은 또 뉴미디어들을 어떤 그 인류의 커뮤니케이션 발달사적인 그런 관점과 연관시켜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그 뉴미디어를 한 1, 2, 3, 4기를 본다고 그러면은 제1기의 그 뉴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활자 미디어 시대죠. 활자 미디어 시대. 그러니까 정보를 기록하고 저장하고 전달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활자 미디어죠. 그러니까 제2기라고 하면 전파 미디어 시대입니다. 이제 그 활자 미디어에서 발달을 해가지고 어떤 거리와 시간 개념을 극복한 정보 전달이 가능해지게 만드는 것이 이 전파죠. 전파 미디어. 제3기는 영상 미디어입니다. 그래서 음성 위주의 어떤 전파 미디어에서 영상 메시지까지 전달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날 같은 뉴미디어 시대에는 이제 시공을 초월해 가지고 어떤 글로벌 메시지들을 전달하는 디지털로 가지고 인터넷이라고 하는 탁월한 이 뉴미디어의 그 디바이스를 이용해 가지고 시공을 초월한 글로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시대의 커뮤니케이션이 제4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뉴미디어라고 하는 정보 기술과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결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컴퓨터 기술과 디지털 신호 처리 기술 이것이 발달하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조합하고 창출하고 저장해서 하는 능력. 그래서 어떤 사람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발달을 했고 이런 그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다시 정보 전달 능력을 극대화하는 케이블이라든가 광통실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과 결합하면서 뉴미디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뉴미디어의 그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술인데 이런 정보 기술,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결합한 건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디지털입니다. 디지털. 그래서 뉴미디어의 특성을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디지털입니다. 디지털. 정보는 물론이고 전달 방식까지 모두 디지털 신호로 전화를 해가지고 신속하게 또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게 한 것이 디지털이다. 두 번째로는 뉴미디어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화입니다. 종합화. 그래서 이 별개의 영역으로 존재하던 매체들을 하나의 정보망에서 다 통합해서 취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디지털화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매체를 하나로 통합하게 만드는 기술의 원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 시대에서 개별적으로 존재하던 매체들을 디지털 시대에는 멀티미디어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단말기에서 다양한 신호와 정보를 송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종합화의 시대에 되었다. 세 번째는 상호작용성이 바로 이 뉴미디어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뉴미디어는 송수신자 간의 쌍방향성을 크게 향상을 시켰습니다. 근데 대중매체 시대에는 송신자가 일방적으로 보내는 것을 수신자가 받아보는 막 그런 그 수동적인 그런 그 커뮤니케이션
시대였죠. 그러나 디지털 뉴미디어가 되면서부터 압축 기술이 막 발달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채널의 용량이 크게 증가하고 리턴 채널 그러니까 받아보는 채널뿐 아니라 돌려보는 쌍방향이죠. 쌍방향 그 성수신자 간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되는 그런 그 상호작용성이 발달한 것이 바로 뉴미디어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비동시화입니다. 산업사회에서의 그 대중매체의 가장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메시지를 대중들에게 똑같이 동시에 전달하는 것이 바로 그 대중매체의 특징이죠. 그래서 개인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프로그램을 볼 수 없고 뭐 방송이면 방송 프로그램에 나오는 시간을 기다려야 됐고 신문은 배달되는 시간을 기다려야 했고 하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받아보는 것이 바로 산업사회에서의 대중매체였습니다. 이것이 뉴미디어 시대에는 이제 뭐 VOD라든가 뭐 PVR, 퍼스널 비디오 레코더라든가 뭐 이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원하는 프로그램을 원하는 시간에 또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뭐 어디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그걸 수용할 수 있는 받아볼 수 있는 적극적인 그런 수용자의 시대가 됐죠. 그러니까 그 캐나다의 유명한 학자인 마샬 맥루만이 미디어가 곧 메시지다. 미디어는 메시지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꼭 뉴미디어가 발달하면 커뮤니케이션의 그 양상이 그 뉴미디어에 맞춰서 발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미디어 자체가 메시지라는 거예요. 고대 정보 통신과 어떤 그 정보 기술, 통신 기술 이게 발달해 가지고 뉴미디어가 나타난다고 그러면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커뮤니케이션으로 전달하는 내용이라든가 전달하는 방식이라든가 표현하는 방식 같은 것들이 그 미디어에 맞추어서 발달한다. 그러니까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 뉴미디어 자체가 미디어 자체가 메시지라는 말을 맥루만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그 뉴미디어 그를 수용하는 어떤 그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미디어 수용 이론으로 기술 그 수용 모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테크놀로지 어셉턴스 모델을 줄여서 TAM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프레드 데이비스라고 하는 학자가 만드는 거예요. 이게 기술 수용 모형이 뭐냐? 두 가지로 나왔습니다. 하나는 사용 가치성과 사용 용이성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 또는 컴퓨터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럼 두 가지 변수가 작용되는데 사용 가치성과 사용 용이성이다. 그 얘기입니다. 사용 가치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새로운 시스템이라든가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그거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일의 성과를 얼마만큼 향상시킬 수 있느냐 또 그 질을 얼마만큼 향상시킬 수 있느냐 같은 일을 하되 생산성을 얼마만큼 증가시킬 수 있냐 하는 거. 그래서 그 사용 가치죠. 얼마만큼 그것을 이용하고 해서 가치를 생산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사용 가치. 그래서 사용 가치가 높으면은 그 뉴미디어를 즐거이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무리 사용 가치성이 있고 생산이 높다 하더라도 그걸 다루는데 엄청 어려워요. 그러니까 무슨 아까 디지털 격차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걸 잘 다루지 못하는 노인이라든가 그걸 다루는 데 대해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사용 용이성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스템을 사용할 때 얼마만큼의 노력이 필요하냐 그것이 사용 용이성이에요. 그러니까 사용 용이성이 증대하면은 사용 가치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히 초기에 그것을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새로운 기기가 나왔을 때 제일 처음에 그것을 얼마만큼 사용하자 노력이 필요하느냐, 어떻게 사용 방법을 쉽게 기억할 수 있느냐 이런 것. 그리고 또 이미 내가 사용해왔던 우리가 즐겨 사용해왔던 올드 미디어와의 그런 그 어떤 그 올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호환성이 있느냐, 또 그리고 사용할 때 심리적인 장벽이 얼마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사용 용이성과 연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인터넷으로 이 기술 수용 모형을 또 한번 대입해 본다고 그러면은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그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어떤 그 과학자들, 특정한 학자들, 뭐 정부기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연구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용이성 측면에서는 제로였죠. 그걸 볼 수가 없겠죠. 그러다가 1990년대 중반이 되면서 이거 그 브라우저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급이 되면서부터 일반인도 쉽게 그 인터넷에 접근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라우저가 개발이 되고 보급이 되면서부터 이 인터넷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됐죠. 바로 이 브라우저가 나옴으로 인해서 인터넷의 그 기술 모형에 있어서 급격한
그런 사용 용이성이 개발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용 용이성이 더 증가한다고 하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하고 이렇게 하는 이 네트워크 효과를 자꾸 더 발생시키는 것이죠. 그만큼 뉴미디어 사용 가치를 크게 증가시킨 것이 바로 이 브라우저 같은 것으로 인해서 그 사용 용이성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 인터넷 사용 가치라고 하는 대단한 것이죠. 인터넷 자체가 제2의 산업혁명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개방성, 확장 용이성, 유연성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그 일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적용이 되면서 가치 창출하는 정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산출이 불가능할 정도로 확대시킨 것이 바로 인터넷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뉴미디어를 이런 사용 용이성과 사용 가치 측면에서 평가를 한다고 그러면은 어떤 응용 분야에서 뉴미디어를 채택해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냐 이런 것을 우리가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그 매스미디어와 이 뉴미디어의 수용자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매스미디어, 과거의 매스미디어, 올드 미디어, 매스미디어의 수용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수의 수용자들이 동시에 그 동일한 메시지를 받아보는 그런 상태였죠. 근데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 방식이죠. 그러니까 의사소통 측면에서는 일방적인 소통이니까 불완전한 소통이죠. 인간의 쌍방향 대화라고 해야 그게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가 있는데 일방적인 그런 그 커뮤니케이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한 측면에서는 어떤 그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대단히 많은 것이죠. 그렇지만 뉴미디어 수용자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쌍방향 의사소통과 유사한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런 뉴미디어 수용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기계를 통해서 뉴미디어를 통해서 직접 대화처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첨단 정보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뉴미디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그 인간 능력을 더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지고 수용자 개개인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킨 것이 뉴미디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하면은 이 수용자들이 그 정보 선택권, 그 또 수용자 정보를 관리하는 그런 주도권을 수용자 자신이 갖게 됐다는 얘기죠. 원하는 정보를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제공받을 수가 있고 또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양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줬고 그다음에 수용자가 정보를 마음대로 선택하고 관리하게 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주도하고 생산하는 주체가 이 수용자 자체가 된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이 뉴미디어가 좋은 측면에 있느냐? 그래서 이런 뉴미디어의 그 수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바람직한 뉴미디어 수용자라고 하는 것은 이 뉴미디어 수용자는 자신의 메시지를 창출해서 타인에게 전달하고 또 타인의 그런 정보도 능동적으로 받아서 새로운 가공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그런 그 능동적인 수용자가 돼야 되는 것이고 또 뉴미디어는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크게 증가시키고 배가시키는 그런 도구로 딱 끝내놓아야 되는데 그것이 그런 도구가 아니라 인간이 그거의 도구가 된다고 그러면은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성을 상실한 뉴미디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체성을 상실했다고 하는 것은 그 뉴미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쌍방향 통신이 뭐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이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든가 그 능동적인 뭐 그런 적극적인 주체인 것 같긴 하지만은 실제로는 이 뉴미디어에 의해서 그 자신의 주체성을 상실한 수동적 그런 객체가 될 위험성이 대단히 큰 게 또 뉴미디어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고도화된 그 첨단 정보 기술이 어떤 인간의 지적 한계 위에 군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그런 뉴미디어의 언어 양식과 메시지 체제에 순응하게 되고 결국은 대화의 내용과 양식에서 스스로 자유롭지 못한 상태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형식이 내용을 지배하고 그 형식을 기계가 주도를 하게 되면서 또 어떤 자연스러운 인간의 의사소통을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뉴미디어는 수용자에게 많은 가능성을 제공하지만은 반면에 수용자는 그 뉴미디어 기술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자유가 제한이 되는 그런 그 측면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빠지게 되면 인간은 뉴미디어의 정보 자원으로 그냥 전락하는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뉴미디어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존의 정보들을 조합해가지고 새로운 정보를 창출하는 건데, 인간이 말이죠. 그런 그 미디어에, 정보 미디어에 가입하는 순간 그 자체가 하나의 정보 자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PC통신에 가입한 개인 정보들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 하나하나는 별 가치가 없지만은 이것들이 그 개별 정보들을 유형화하고 어떤 그 유형들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뭐 어떤 목록을 맺는다든가 한다고 그러면은 어떤 새로운 경제적인 가치가 발생하는 한 데이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보 산업의 어떤 정보 자원이 되는 인간 자체가 어떤 그렇게 되면은 주체적인 인간이 아니라 어떤 산업적 개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개인의 정보가 그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사용될 수도 있고 어떤 그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병원의 환자 기록이라든가 쇼핑 기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뭐 상업적 목적이라든가 뭐 정부적 통계 목적으로 활용됐다고 한다고 그러면 그게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 뉴미디어를 사용함으로 해서 결국 자신이 그런 데 이용되고 통제받는 그런 꼴을 당하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가 하면은 중요한 사회적으로 중요한 정보들이 뉴미디어에서 왜곡된다든가 또는 배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보사회에서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뉴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물로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정치적 경제적 목적에 의해서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한 정보만 체계적으로 뭐 제외를 시켜버린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그 지배 질서에 그 유리한 그런 정보만을 뭐 정부라든가 이런 힘 있는 기관에서 체계적으로 유포시켜버린다든가 실제로 사람들에게 필요한 유능한 정보를 배제시켜버리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불리한 정보만을 만들어주는 그래서 뉴미디어에서 왜곡되고 배제되는 그런 사태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 사회 통합을 어렵게 해준다는 거예요. 다매체 다채들 시대에는 이 수용자들이 자신에게 관심 있는 분야만 그 선택해 본다는 것이죠. 특히 정치적 성향에 편향된 그런 그 매체에만 노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사실 있지 않습니까?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뭐 소위 말하는 조중동 뭐 이런 매체들을 많이 보고 진보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진보적인 그런 매체에 편향적으로 본다는 것이죠. 아예 진보적인 사람들은 그 뭐 조선일보를 안 보겠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매체가 많지 않았던 그런 올드 매체 시대에는 어떤 그 매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신문이면 신문, 방송이면 방송에서 던져주는 거기서 해주는 그런 그 상관 조정의 기능에 의해서 여론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능이 있을 경우에는 거의 그 일치된 여론을 형성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뉴미디어가 많은 뉴미디어가 생기면서부터 굉장히 사회가 분화되는 그런 형상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에 대한 그림이 왜곡돼서 나타난다든가 전체적인 그림이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그 소수의 지배계층이 이렇게 분화된 국민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걸 사용하는 수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특히 이 정치 세력이 어떤 기존 질서를 교환하기 위해서 이런 뉴미디어를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정부와 사회에서는 새로운 철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미디어들은 정부와 데이터의 스모그 현상을 초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별 수용자가 뭐 대포로 포격하듯이 정보를 지금 소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하여튼 정부의 홍수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서 어떤 그 정보사의 내면적 의미에 대한 어떤 분명한 인식, 또 비판적 선별 능력, 뭐 이런 정보사에 대한 그 새로운 이런 철학이 있어야지만은 능동적인 그런 그 진정한 뉴미디어 시대를 살아가는 정보사회를 살아가는 어떤 그런 그 어떤 정보사회의 시민들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보기술의 그 어떤 유용한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 지식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그런 기술적인 지식이 아니라 올바른 철학적인 사회 인식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어떤 그 뉴미디어를 보는 바른 시각, 철학적인 올바른 그런 사회 인식 이것이 없다고 그러면 결국 정보사회라고 하는 것은 기술 만농지 사회에 사는 것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는 기술에 의해서 인간이 소외되는 그런 세계를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그 정보사회와 뉴미디어라는 제목으로 이 뉴미디어가 무엇이고 그 뉴미디어가 어떻게 정보사회를 갖고 왔고 그 정보사회의 장단점이 무엇인가 그 속에서 올바른 정보사회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오늘도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